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20에서 65세 국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후를 비교했더니 흡연량은 늘고 신체 활동과 음주는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가 줄어든 건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신체 활동이 줄고 흡연량이 늘었다는 변화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육아포커스 오늘 첫 순서, 한 주간에 있었던 육아 뉴스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경찰청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후로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이모 부부에게 맞아 숨졌고, 전북 익산에서는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토했다고 부모에게 맞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혼자 이사간 엄마에게 버려진 3살 아이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기 발견을 얼만큼 신속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기 발견에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끔찍한 학대 속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의 일선경찰서가 맡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설에 이어 수사관을 추가 선발하는 등 수사력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찰.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별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가 출범한 가운데 속속 수사팀 보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는 효율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 후 수사관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규모는 총 4개 팀 40여 명. 이 중 아동학대 사건은 2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수사관은 20명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경우 더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최근 은평경찰서가 맡았던 구립 어린이집 2세 여아 학대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실 수사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경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고삐를 쬐고 나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 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 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치료 소견 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매일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주간 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 지방청장에 보고해서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 전담 경찰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 청소년기 특성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 탈에 차면서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지를 알아요.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4,000여 명, 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설마다 차량이 몇 대씩 있는 거가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2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대가 있는 건데 저 차량을 중고등학생들도 타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로배구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저지른 폭력 행위가 공개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00명 넘게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PO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8년간 초중 고교 포함 학폭 가해자는 연평균 15,000여 명 수준. SPO 제도 운영 직후 숫자가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급별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아 형성이 상대적으로 느린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가정 증가로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폭력적인 콘텐츠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유분방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또 컴퓨터 게임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폭력을 좀 재미와 게임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경찰들이 학교마다 있지만 인력 등 한계로 사실상 사후 조치 위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교 내 인권 교육, 늘어나고 있는 폭력적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자는 언제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아이들. 거실에서 뛰어다니면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아랫집에 전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소음 방지용 물품 구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귀에 꽂는 소음 방지 귀마개 매출은 무려 122% 급증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롤매트는 95%, 실내 슬리퍼와 러그는 각각 86%, 15%씩 매출이 늘었습니다. 가구는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 판매액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는데
그 주동력은 온라인 구매였던 겁니다. 재택근무가 늘자 오래됐거나 불편했던 제품들을 많이 교체한 영향입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 때 배경이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캠테리어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층간소음 방지 상품의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업무 오락 공간으로도 기능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집의 분위기가 전에보다도 좀 더 내가 일하기 좋고 쾌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쪽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인 거래가 많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콕 생활은 이제 가게의 소비 구조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의 매매가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 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단 겁니다. 통장 반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양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하고 매물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건데 안정세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가 12억 4,7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주 만에 800만 원이 내렸습니다. 이달 초 서초동의 한 아파트 역시 최고가 대비 1,500만 원 내린 금액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를 세금으로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물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일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쌓이거나 가격이 조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저가 지역이 몰려있는 곳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지역의 구매 수요 유입 역시 꾸준한 만큼 가격 숨고르기가 안정세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경험하는 아이의 세상.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자녀가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스마트폰에서 경험하는 아이의 세상.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봄이야, 뭐해? 아빠 설거지 다 했는데 같이 놀까? 아빠! 나 이거 할래! 안 돼. 왜? 스마트폰 말고 아빠랑 같이 놀자. 뭐 할까? 스마트폰 할래! 스마트폰! 안 된다니까. 왜? 스마트폰은 엄마랑 있을 때도 자주 하잖아. 아빠는 봄이랑 놀고 싶은데 봄이가 스마트폰 하면 같이 못 놀잖아. 나랑 스마트폰으로 놀면 되잖아. 아빠랑 같이? 응, 같이 해. 그럼 30분만이다. 아빠랑 같이. 아빠, 얼른! 스마트폰이 좋지도 않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거! 상어를 잡아라? 봄이가 자주 하는 게임인가 보네. 봄이야, 조심해. 어딜 도망가려고? 야! 받아라! 너무 잔인하잖아. 아싸! 공격 성공! 봄아, 우리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 하자. 왜? 아직 상어 못 잡았단 말이야. 아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상어 잡기 재밌었는데. 충분히 한 것 같아. 그러면 나 도레미팡. 그래, 우리 노래 들으러 가자. 이건 괜찮겠지? 두드려요 신나게. 앤디! 어떤 소리가 날까? 이게 또 나왔네. 봄아, 잠깐만, 보지 마. 아빠, 이거 끄면 돼. 여기를 클릭해보세요. 재미있는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봄아, 아빠가 도와줄게. 날 끄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 아빠 최고! 이제 됐다. 이제 사진 찍기 놀이 할래. 아빠, 이제 여기 나가자. 그래. 봄이 혼자서도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인 광고들이. 신경 좀 써야겠네. 그럼 이번엔 우와, 사자다. 나도 누를래. 웃겨. 이거 저장해서 엄마한테도 보여줄래. 안녕, 몇 살이야? 나한테도 귀여운 얼굴 사진 한 장만 보내줄래? 넌 누구야? 내가 궁금하면 나랑 영상통화하지 않을래? 여기 버튼을 누르면 돼. 이거? 봄아, 안 돼! 이야! 아빠, 괜찮아? 아빤 괜찮아. 봄이는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스마트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함부로 봄이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안 돼. 그리고 절대 봄이 사진을 보내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 몰랐어, 아빠. 아니야. 아빠도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스마트폰 할 때도 아빠랑 같이 재밌게 놀자. 진짜? 나 오늘 아빠랑 같이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 아빠도 정말 재밌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봄아, 우리 약속한 30분이 다 됐네. 스마트폰은 다음에 또 하자. 응.
엄마한테 아빠랑 찍은 수염 사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낯선 곳에 혼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거나 낯선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할 때 그냥 두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세상도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힘든 어린아이를 위험하고 낯선 곳에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도 함께하면서 아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 방법과 에티켓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해 아이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규칙을 정해보세요. 부모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경 그대로 아이가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해한 어플을 사전에 삭제하고 잠금 기능을 설정하면 1차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유용한 정보가 많은 만큼 유해한 정보 또한 많은 스마트폰 세상. 부모님들이 먼저 콘텐츠를 살펴보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찾아 함께한다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423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 확산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청년 인구 대비 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곳은 전북으로 373개의 정책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경기 서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정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62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94.6%가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종사자 신원 보증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출향 청년들의 지역 유턴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기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 매칭 사업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정 인구를 넘기지 못하면 행정기구 축소는 물론 정부 지원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자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지자체들은 각종 다양한 지원금을 내세우며 전입자 모셔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